예,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김포시 위기가정 통합지원방안의 좌장을 맡은 홍원길 의원입니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폭력 피해 가구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제도의 최소한의 기본 단위로 구성원의 사회화, 즉 그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지식, 사회 가치, 그리고 행동 양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다양한 폭력 문제, 즉 아동학대, 노인학대, 배우자 학대 등은 이러한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에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력에 의한 가정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시의 위기가정 관리 시스템 체계에 대해 진단해 보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김포형 위기가정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아동폭력 공동대응센터 구축 계획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신 장진욱 김포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실제로 발표를 맡아주신 김설희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이십니다.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십니다. 조하자 아동청소년 그룹홈 은빛마을 원장님이십니다. 진혜경 복지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먼저 장진욱 김포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님과 김설희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지정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진욱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장진욱 경정입니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포시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발표할 자료 내용은 여성 아동 폭력 공동 대응센터 가칭입니다. 추진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인이 사건 등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에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상습성이 높아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와 함께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 진압에 이런 업무에 특화된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복지 연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함께 그 관련 기관의 전문적 협업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지금 112 신고 등을 통해서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학대 예방 경찰관이 현장 조치의 적성성을 검토하고 그 가해자,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서 시청, 전문기관 등과 함께 그 사후 지원을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도하는 현 그 체제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그런 범죄 수사나 진압이라는 이런 부분에 특화된 그 전통적 경찰의 영역과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경찰 자격이 좀 한계가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든지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개입에 한계가 있어서 그 보호나 지원에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찰은 엄정한 수사,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복지 지원, 그리고 전문기관은 상담, 그리고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조율하고 그 기관별 전문 영역을 동시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가칭 여성 아동 폭력 공동 대응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센터에 학대 예방 경찰관, 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사를 배치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기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112 신고, 방문 등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경찰, 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즉시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연계, 경찰의 엄정 수사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적시에 공백 없는 통합적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아동 폭력 공동 대응센터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그리고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센터에는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인프라가 집약되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신고 초기부터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통해 상황과 피해자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피해 사실 발견 시 대응팀을 통해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피해자를 발굴하고 사례를 발굴하여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추진합니다. 그 피해자와 라포 형성이 용이한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기관 연계가 지연됨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방문 시 경찰관이 수시로 동행함으로써 그런 안전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의 경우 지난 18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는 25개 전 지역
전 자치구로 확대돼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19년 10월부터 우리 화성시에서 통합 상담소를 개소하였고, 지금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청과 그 경기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확대에 대한 그런 확대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요. 시범 운영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도비를 통한 그런 지원도, 상당한 지원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진욱 과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진욱 과장님께서 현재 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위기 과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과장님께서도 공동 대응 센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통합 지원의 형태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계와 같이 각 기관별 개별 접근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 지원이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줄 수가 있으며, 그분들은 최소한의 접촉으로 종합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이쪽 기관에 갔다 저쪽 기관에 갔다 이런 불편한 과정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보호받기를 포기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 토론 시에 더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들은 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설희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김설희입니다. 네, 저는 저희 상담소가 이렇게 이슈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왔고요. 그리고 오는 길이 너무 한강변을 따라오다 보니까 좋아서 생활 속에서의 탈출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주제 토론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으로나 또는 저희 시 입장으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는 그냥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요. 네, 지금 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모델이 서울시의 각 구에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화성시만의 특징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뭐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민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개발이 막 되고 있는 도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모델이 나온 거지, 이 모델이 완전 표준적으로 스탠다드한 모델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틀에 갇히시지 마시고 A 모델, B 모델 한 5가지 모델 정도를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맞추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직도를 왜 넣었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여성 폭력 상담소가 이렇게 저희처럼 공공에 들어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 재단이라는 곳에 지방
출자 출연 기관에 공공기관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 성폭력 상담소는 전체 직군이 전문직 직군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넣었을까를 사실은 꽤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저희가 재단에 넣게 된 이유가 사실은 밑작업으로서 여성폭력 상담 기관을 좀 조사를 했었었죠.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가 2021년으로 했을 때 168개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165개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런 통합 모델이 46개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가 2366이 뭐 18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상담소들을 전체 모델링해서 보니까 민간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7,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인력도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폭력 현장에서 지내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담소의 특화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 1366의 경우는 사실은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방으로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는 저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례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 의사가 있고 신고를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해바라기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해바라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희가 컨택을 해본 해바라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니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사각지대 누수의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가장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례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예산을 줄게.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충분하게 피해자를 지원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받아보신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 하성시가 왜 이런 모델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었습니다. 저 위에 앞정으로 매송면, 매송면과 봉담읍의 앞정으로 두 군데가 찍혀져 있잖아요. 여기가 저희가 하성시에서 예전에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이 상담소를 개소할 때 하성시에는 가정상담소 하나, 성폭력 상담소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포시는 사실은 저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봉담읍 동쪽으로 진안동 이쪽부터가 동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인구가 저희가 현재 한 80만, 2020년도에 80만인데 지금 8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근 68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는 상담소가 없죠. 이런 사실은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성시 모델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간역 표시되어 있는 저 동탄 7동 끄트머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성시는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서쪽 부분, 남쪽 하성시 남쪽, 북쪽을 커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읍에 저희가 하성시청이 있기 때문에 남양읍에 있는 서부경찰서 내에 분소 개념의 공동대응팀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동탄 7동 끝에 저희 본소 개념의 통합상담소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 시작을 했을 때 저희 내담자가 만약에 서신면에 사는 내담자라면 여기 서신면에서 지도상에 보이는 것처럼 동탄 7동까지 상담을 하러 올 수가 없죠. 아무리 위기가 급해도. 네, 너무 멀고 화성시는 네, 교통이 별로 아직까지는 시골 지역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리니까 50분 상담을 받기 위해서 50분 뭔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종일 걸려서 피해자를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머리를 썼습니다. 남양읍에는 분소를 뒀고요. 남양읍 옆에 있는 매송면에 가정상담소라는 곳이 있는데 서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련한 사례는 상담을 원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면 저희는 화성상담소에 사례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소에서는 동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역적인 구조, 인구학적인 구조가 사실은 저희 상담소의 모델을 만들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소 개요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폭력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인식 개선 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 다른 상담소와 좀 다른 거는 공동대응팀 운영 및 관리, 공동대응팀 2개가 있습니다. 동탄 본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 공동대응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양읍에 있는 서부 공동대응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및 관리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상담소 개요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일은 2019년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의 시작은 2020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대응팀 역시 2020년 1월, 2월 이렇게 2달간 걸쳐서 배치되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56이 108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외 테라스가 한 15평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면적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담실 2개, 안정실 하나, 개인상담실 2개, 모래놀이 치료실 하나, 집단지도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 근무 인원은 12명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죠. 역시나 전국에서 제일 인력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 경찰관 2명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화성시 지자체 담당 8급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 직원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행정직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관련 기간은 저희가 10월 30일 날 시장님과 동탄경찰서, 서부경찰서, 그 다음에 저희 재단 대표님 이렇게 총 4분이 모여셔서 MOU를 했고 그 10월 30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대기실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저희는 지역이 워낙 동탄 지역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의 민감성이 되게 뛰어나다는 걸 업무 한 달 하면서 느꼈습니다. 전화로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현재 그대로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노출을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셔서 저희가 그 포인트에 맞게
내담자 대기실, 방문자 대기실을 총 5군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실 입구부터 시작해서 로비, 전화 상담실 이렇게 많이 세팅을 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인들은 모래놀이 치료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 9월에 모래놀이 치료실을 세팅하기 시작했는데, 세팅했던 이유는 가정폭력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가정폭력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분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9세부터는 저희 상담실에서 아동 상담 전문가가 아동 학대 관련해서 사이드로 어떤 치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매개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래놀이 치료를 저희가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열띠게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그림은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행사들을 하지 못했는데 재단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상담소만 대면 상담을 했고요. 물론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집단 상담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물론 가족들 한 가족마다 따로 비공개적으로 전부 다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이 여기 현수막 들고 찍은 가족들이 캠핑을 가서 캠핑장을 예약했고요. 캠핑장을 전체를 빌려서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그 텐트 안에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하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의 특성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례를 보면서 하성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일상의 생활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집안 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를 조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긴급 콜이 2대 있습니다. 긴급 콜이 정말 불이 나게끔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문의 전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요즘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직접 전화를 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은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고자의 연령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자녀 신고가 많습니다. 오해이시죠? 동탄 지역은 평균의 연령이 37세에서 39세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이 사실은 피해자이거나 또는 성인들도 있지만 일정 부분 아이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화성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의 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상담이 한 케이스가 들어오면 한 명의 상담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 4명, 5명의 상담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근무하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는데 하성에서는 이런 좀 독특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피해자도 생각보다 좀 많고요. 그리고 쌍방의 피가해 신고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피해자로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을 가해자로 해야 되는지 경찰들도 좀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하성시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거 넣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실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솔직하게 김포에 들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성폭력 2020년도 성폭력 사례는 701건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하성시는 성폭력 사례보다는 좀 가정폭력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공동 대응팀이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수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들이 경찰서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크게 만족을 주었던 거는 상담과 위기 지원이 분리되어 있고 위기 지원이 긴급 지원이나 주민등록 제한, 열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 위층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열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폭넓게 네트워크 지원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방 상담과 전화 상담, 방문 상담도 다른 상담소보다는 실제적으로 내방 상담이 좀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 내방 상담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내방 상담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례 관리, 가정폭력은 7,822건이 됐습니다. 위기 지원에 보면 내방 상담과 전화 상담 상당히 많죠. 방문 상담은 저희가 출장으로 해서 나가는 상담을 말씀드립니다. 나가는 상담은 저희 공동 대응팀에 있는 상담사와 통합 사례 관리사가 경찰과 파트너가 되어서 필요한 가정의 재발 관리가 우려되는 또는 재발 관리 가정 내에서 폭력이 우려되는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출장 상담을 말씀드립니다. 사례 판정이라고 아까 성폭력에는 없던 지수가 가정폭력은 있는 이유가 공동 대응팀은 처음에 저희가 2020년도 시작할 때는 공동 대응팀은 폭력 위기 가정 재발 관리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 폭력만 하는 걸로 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래 하면서 성폭력도 꽤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공동 대응팀이 성폭력, 가정폭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트나 스토킹 폭력까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보시면 사례 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동대응팀이 생겨서 제일 좋은 게 이 부분입니다. 1152건, 1154건 비슷하게 되고 있죠. 이 사례 판정은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쪽 부분에 단순 리콜이라는 부분이 기타에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단순 리콜은 경찰 분들이 그 전날에 사건이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가정의 안전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전화로 일단 저희 실적에서는 카운트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공동대응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조직도입니다. 심리상담팀이 있고요. 공동대응팀이 있습니다. 왜 굳이 심리상담팀과 공동대응팀으로 나눴을까? 원래 통합상담소는 전체를 팀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업무 지원하는데 저희는 팀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보시면 팀으로 나눈 이유가 심리지원팀은 다액이나 또는 내담자의 치료, 회복, 나아가서 자기 성장까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심리지원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심리지원팀의 소속 직원들은 전문 상담사나 심리를 전공으로 한 직원들로 포진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 대응팀은 다내기 상담. 난 상담받고 싶지 않지만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가정만 한 번만 상담 받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고요. 나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심리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공동대응팀에서 맡아주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응팀은 현재 112
119 신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서 개입이 직접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이 모델이 없을 때는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전날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정 부분 사례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 상담소나 건가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시켰죠. 근데 저희 공동대응팀이 생김으로 해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그대로 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놓쳤던 사각지대 또는 경찰과 저희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례를 저희 상담소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통합상담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원팀은 온전하게 사례의 지속 상담에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고요. 그리고 공동대응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위기 대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대응팀 업무 진행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좀 보시고 사례를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저와 경찰 그리고 저희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날에 들어왔던 사건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이 사례는 경찰이 전화해서 만약에 종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상담사가 단순 종결보다는 한 번 더 끌어내올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경찰이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사례를 토스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사례 지원은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나이나 성은 전체 다 가명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일반 상담소에서도 다 하시고 있겠지만 저희도 공동대응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사 상담이나 또는 서류 발부하는 거나 법률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희는 매끄럽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네요. 빨리 할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진짜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남편이었고요. 근데 가정폭력 112 신고됐고 긴급피해 지원 쉼터를 당연히 저희는 매뉴얼상에 위기다, 긴급이다 하면은 1366 쉼터, 1366 전화를 통해서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쉼터로 이동하는 게 저희의 표본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쉼터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땡깡을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상담소 긴급 숙소 지원을 3박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식비 8식을 지원했고요. 자립형 일자리 구직 신청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세일센터와 협업해서 일자리 지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주거비 요청하는데 저희 3일이 안 걸렸습니다. 그게 통합사례관리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그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소를 1366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문제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합을 맞춰가고 있는데 상담소 건물 자체가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녁 7시가 되면 폐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들의 실적 입력 방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위기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는 사실은 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이 공공기관이니까 방어벽이 형성돼 있고 그 방어벽 내에
지자체 행정의 세울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시스템들이 경찰의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주 12시간이 초과 근무가 잡혀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를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카드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긴급 숙소를 운영할 때 모텔에 들어가는데 이 클린카드가 모텔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쉼터 입소 거부자가 다수 발생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하성시에서도 정말 많이 대두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성시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긴급하게 또 쉼터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현재 재점화돼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고요. 상담원들의 운영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과 약간의 염려성도 좀 있더라. 상담원들의 업무 집중도 강화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왜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온전하게 어떤 이론으로 그 내담자에게 맞춤형 지원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내담자들의 기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대기하더라도 이 기관에서 할래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각자 공동대응팀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이 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이 우리보다 낫구나. 경찰은 내가 전화했을 때는 잘 지내시죠? 안전 여부를 체크한다 그러면 상담사들은 어떻게든 그분이 상담소로 나오게 끄는 것들이 이게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의 전문성 발휘 그리고 지역사회의 허브기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2에 신고된 사건의 전체 열람이 저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각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려도 있다. 네, 폭력 상담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중에 가장 어려운 상담이 중독 상담하고 폭력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인력풀이 낮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생겼을 때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저희 센터도 고민하고 있는 접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지원팀과 공동대응팀에 협업 시 발생하는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은 계속 전날 신고된 사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사들은 이 사례를 좀 더 보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례가 밀리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상의 문제, 실적 입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통합으로 해서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김포시만의 어떤 모델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이 두서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소리 소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의 조직 현황, 업무 추진 절차, 지원 사례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경에 화성시 통합 상담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만큼 화성시의 통합 상담소가 각 지자체가 지향하는 통합 지원센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통합 상담소가 운영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애로사항, 현재 개선해야 할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등을
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김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숙 김포시 의회 의원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노인 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그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유영숙 의원님께서 더 적극적이셨으며 또한 관내 여러 지원 단체에도 방문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느끼셨던 것들, 우리 시가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포시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먼저 위기가정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패널로 초대해 주신 홍원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저도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로서 매일같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가정 내 폭력, 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28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하여 그 당시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진호 과장님의 간담회 제안이 있었고, 그때부터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인 제가 감사하게도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제안에 대하여 그 방향성에 우리 시 의원들도 공감하였고, 그 즉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을 모아 오늘 감사하게도 발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설희 소장님이 근무하는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와 금천구 금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2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앞서 김설희 소장님의 발제에서 들었듯이 자치단체 중 위기가정 지원 체계에 있어서 최우수 모범 사례로 보였습니다. 화성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동탄 호수공원을 둘러싼 아름다운 신축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담소 내부에 들어서면 가슴 따뜻한 인테리어와 유리로 둘러싸인 투명한 독립된 공간 속에 심리상담팀과 공동대응팀이 나란히 있습니다. 화성의 통합상담소를 보고 나니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시도 이런 공간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공동대응팀에는 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심리상담팀에는 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계층의 전문가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전액 시비로 간결한 절차에 의해서 상담소 보유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야말로 지원을 받는 피해자와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서로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문하였던 금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규모가 화성시보다 작은 30평의 사무실 구조였습니다. 구성 인원으로는 경찰관, 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사 등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상담사 2명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사업 50+를 통해 경력과 자격을 갖춘 분을 채용하여 인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같은 광역도시의 인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절실한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금천위기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성과 중 112 신고 접수건에 대한 지원 현황을 들여다보면 112 신고 접수 전체 건을 100%로 두고 초기 상담 진행 과정과 추가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지원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 중에는 112 신고 동의 가구에 대하여 센터에서 전수,
전화 상담을 통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포경찰서 112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 보이지만 김포시는 민간 및 위탁기관의 상담건에 대한 중복이나 누락 등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기관을 방문 후 우리 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민, 관, 경 모두 각자 따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기과정 지원에 관한 업무는 따로 열심히보다 민, 관, 경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원스톱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 및 위탁기관에 대한 김포시의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의 보조금 중에서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피해자를 돌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김포시 예산의 지원 없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도 기관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기과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김포시만 하더라도 위기과정 내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담당 부서가 제각각 달라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구심점의 부재가 책임의 부재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위기과정에 대한 보살핌이 중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위기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 단위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현명하고 효율적인 김포형 위기과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 두 번째는 화성시 상담소와 금천구 센터의 장점, 세 번째는 우리 김포시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조하자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고, 그룹홈은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빈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룹홈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의 지원 체계의 장단점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느끼셨던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등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빛마을 조하자입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 학교, 학교 밖,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 외에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현재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운영 체계와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듣고자 함께 하시는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 현장, 특히 아동 청소년 그룹홈과 관련된 행정적, 제도적 흐름에 대해 간략한 이해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로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까지의 문제점을 사례로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위한 개선 방안과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초기 사회복지 행정론적인 전환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원수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였죠. 2010년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을 이루고 지역사회 내 자원의 활용을 신속하며 단일화되며 복합적인, 즉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실무 현장에서도 적용하는 등의 사회복지 현장이었습니다. 분권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의 확장으로 오늘의 현실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실천이 용이하게 된 것이죠. 다만 보편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의 사회복지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학대에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학대가 발생하면 먼저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다 112 이렇게 다 알고는 있습니다. 사회 통합적인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2 경찰이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해당 부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학대 아동이 발생되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에 공무원이 함께 협조를 이루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특수성과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통합적인 접근이고 복합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료를 보면 경찰과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발생 학대 1차 관여가 되고 2차로 시군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여성 및 가정 관련 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흐름과 김포시 관내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으로 경기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흐름도의 표를 살펴보면은 저희는 김포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부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경찰서 또 아동청소년과 시청에 있는 청소년과랑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김포에는 아동 전문 쉼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있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4개의 그룹홈이 일시 쉼터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아동들을 이곳에 일시 쉼터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의 일단 맡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그 업무는 위기대응팀, 사례관리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팀이 일단 신고를 받고 접수돼서 아동을 인계해서 쉼터에 맡기면, 일시보호에 맡기면 그 다음은 그 아동에 대한 것이 그 팀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례관리팀이 이제 나서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쉼터하고의 관계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에는 아직까지 이런 위기가정 통합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갈 곳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김포 4개 그룹홈에서 못 받아주게 되면 이 아동이 어디로 가냐면 군포에 있는 군포에 있는 동방사회복지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학대 아동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죠. 일단 피해 아동이, 학대 피해 아동이. 그럼 저희가 그 나중에 이제 TO가 생겨서 그 아동을 데리러 갈 때는 군포까지 가서 그 아동을 다시 김포에서 발생한 아동을 군포까지 가서 데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 제가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이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50만의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김포시에서 현재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 실태, 학대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한에 대한 목소리와 경찰관들의 전문적인 상황 파악에 대한 대립적인 갈등으로 이거 이슈화돼서 나온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특정인 하나로 인해서 이슈화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과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시설적인 입장에서 주장한다면, 첫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시설의 의무를 거론하며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동을 맡기고 나서 초기 대응 담당자와 사례 관리 담당자가 달라지게 되며 아동에 대한 병적, 심리적, 의식주 및 교육에 대한 대처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맡기면 시간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일 때가 허다합니다. 아동 발달 위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적 전문적인 상담과 관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찰에게는 협조적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소지로 인해 임시적인 대안으로 시설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응급적인 임시 거처나 의료적인 행위에 대한 대안과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역할과 책임의 일부를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의뢰와 의탁과 의무를 논하며 전가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과 현실적인 책임을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입장에서 짤막한 소견이지만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사례로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요청이 옵니다. 저희에게.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받거나 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청을 받게 되면 시설에 오게 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를 안 해줍니다. 개인정보 고유에 대한 의뢰 입장이 아버전에서는 그 아이의 그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가 없어서 안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일시보호다 할지라도 그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하는 의무로서 그 아동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동에 대한 이름, 나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교육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그런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에 이미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이미 학대받아서 일시 보호된 아동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경찰에 의한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로 학대 피해 아동이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서도 급하게 일시보호가 필요합니다 하고 저희 기관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서를 받을 동안 하루만 좀 재워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되기까지 의식주 문제나 뭐 이런 건 다 시설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타 기관과의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런 보통 3일 이상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정적인 처리나 형식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엄마에 의해 부모에 의해 매맞은 경우인데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라고 하니까
관공서에 물어봐서 알게 돼서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신고 의무자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선생님이랑 아동이랑 저희 집에 오는 그 시간이 6시간, 7시간이 걸렸어요. 그 매 맞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매 맞은 아동이 저희 집에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정말 김포시에는 이렇게 위기가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합 지원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아동들이 근데 그렇게 온 아동이 병원에 지금 다쳐서 피가 나고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생년월일, 이름, 이 아이가 어디 아동인지를 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줘요. 또 이 아이를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학교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전에서는 그거조차도 안 알려줘요. 학교를 안 보내요. 보내지 말래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김포에서는 원스톱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가정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스톱으로 전체적 통합적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헤드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각도적인 역할과 기능의 사회적 제도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복합적으로 일차적인 대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처에서 아까 여기 그 화성시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 사료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 아이는 공공성의 안정을 위한 어떤 안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식주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아이는 심리정서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맞춰서 그 맞춤에 의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별 맞춤 서비스로 전환하여야지만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한과 책임 유무성을 떠나서 중개적 사회복지 쉼터를 우리가 구축해 줘야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포 관내에 아동 청소년의 전문적인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복합적이면서도 아동 전문적인 사회복지관 개념의 개설을 준비 중에 있더라도 현재 오늘 여기서는 많은 취약함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또는 그 대상자들이 잔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현재를 위한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떠안고 가기보다는 위탁하거나 새롭게 신설하여서 업무의 과중, 전문성의 부재 등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의 협조 또는 민간의 시설 확충을 위한 그 외의 자원을 서포트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대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의 연계, 그리고 중추적인 헤드타워의 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불연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과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역할과 공권력의 합의를 가질 수 있으며 공공 및 복지기관의 적절한 대응의 협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꼭 만들어서 학대의 뿌리를 뽑고 올바른 대처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포를 만들기에 많은 응원과 지지와 협력과 실천을 부탁드리며 오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화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화자 원장님께서는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 현장, 특히 아동 청소년 그룹홈에 관한 이해,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혜경 김포시 복지과장님께
현재 우리 시는 위기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오늘 김포시 위기가정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김포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주제 발표를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폭력, 학대, 방임 등 위기 가정에 대해 학대 예방 경찰관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민간 전문 상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48만 김포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김포시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추진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경기도형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복지자원 연계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합적인 사례를 조정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해인 2011년 말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인 무한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조직 및 인력은 희망복지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사례관리사 등 총 3명으로 구성하여 김포시 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특성상 복지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통진, 김포, 본동 등 4개 지역에 민간 사례관리사 각 1명씩을 배치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업비는 행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총 2억 8,500만 원으로 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중점 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뿐만 아니라 고난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간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한 통합사례관리 실적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715건, 2020년도에 572건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2년간 총 12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200여 건의 사례관리 대상 중 실직과 사업 실패 등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우울증 등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자녀 양육,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어려움 해소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대상은 전체 사례관리 건수 중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4건으로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관련 분야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분야별 위기가구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와 성폭력 상담소 2개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유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퇴소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 관련 사건은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권역별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2026년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단법인 부천 김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아 간병비 및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법과 제도 및 기준 초과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의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 사업과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사업 실패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산과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총 6,078건에 4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이기에 더 촘촘하고 두텁게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의 통합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김포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3개 공공기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기가구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현장 동행 및 방임, 학대 등 의심 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한 김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내에 추가로 학대 예방 경찰관과 민간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확대 검토 여부 등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경찰관과 동행 방문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생활고로 긴급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보호 전문기관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특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면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위기가정 전문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위기가정 통합 지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타 시구 내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2018년 서울시와 경찰청 협력으로 10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 예산으로 상담원 2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 복지 분야 통합 사례관리사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역할은
학대 예방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 공유 및 대응, 현장 동행 방문을 하며 보람 상담원은 사건 피해자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는 해당 가정 생활 수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지원 등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경찰과 자치구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 사례 외에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위기가정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수원시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여 경찰 요청 시 동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포시 및 양평구는 경찰과 관련 기관이 월 1회 정도 회의를 통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위기가정 지원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해 마무리하며 김포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위기가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 등의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김포시 관내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역량 강화 및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포시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도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혜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그 위기가정 세부적인 현황과 또 서울시, 경기도 등의 사례를 들어서 위기가구 통합 지원에 관한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이나 행정에 바라는 점 등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장진욱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이론과 이런 거를 다 대비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그런 관련해서 112 신고 접수 후에 이제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고 나면 피해자만 이렇게 현장에 남게 되는데 그 피해자만 남았을 때 어떤 그런 현장 상황에서 그 사례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그런 방안 같은 거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임장을 해서 분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응급 조치라든지 임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단 현장에서 분리나 이런 그런 급한 조치는 했는데 그걸 해놓고 나면 피해자들께서 또 사건 처리를 원치를 않거나 그런 속에 있는 말씀들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범죄 진압이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숨어 있는 피해를 이제 끌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전혀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거나 그런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아예 사건 진행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통합센터가 앞으로 마련돼 가지고 상담사가
전문적인 그 상담사가 이제 즉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라포 형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잘 될 거니까 그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을 끌어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2차 피해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 김소리 소장님께 지금 우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저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 접수된 후에 피해자만 남았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를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해주셨고 저희 화성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응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그 케이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찰 지구대 내에서 단순 종결, 현장 지도라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서는 공동 대응팀에서 그 다음 날 그 사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담자나 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로 상담사가 하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일명 리콜, 콜백을 그분한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 상담심리팀으로 사례를 일관할 수 있게끔 일명 내담자한테 정서적인 지원을 1차적으로 해주는 걸 현장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좀 틈이 있다면 저희가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저희가 현장 사건이 생겼을 때 출동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 지구대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대원들의 민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가정이 되게 뭐 어지러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의 생김새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그 다음날 체크해서 출장 상담을 가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갔을 때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또는 반항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는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보다는 갔을 때 저희가 그 가정을 끌어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장진욱 과장님의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김소리 소장님께서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혜경 복지과장님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정책을 제안했는데 김포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 과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 복지과장입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나온 주제가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 지원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주제 발표자나 패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각자 우리 조하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김포시의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함께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까지에는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우리 조하자 원장님 쭉 지켜보시면서 현장에서 보신 시각에 대해서 한번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복지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희망적으로 들었고요. 무한돌봄을 통해서 또 이제 연계해서 통합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들었고, 제가 가장 솔깃하게 들은 게 2026년에 김포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 가장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그래도 김포가 48만 50만 인구 시대에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 위기가정 통합 지원을 위한 이런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위기가정 뭐 이런 것들이 소외된 이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순서는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청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이긴 합니다만, 위기가정 통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김포시의회 정책 토론회에 먼 길을 마다 않고 함께 해주신 한혜경 정책 자문관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회를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라든가 도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미리 말씀이 없으셔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에 그 여성폭력 대응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까지 시군에 이 여성폭력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 수요 조사를 받아서 5월에는 이제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7월에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로 시점을 잡은 이유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돼서 자치경찰 사무의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여성 아동에 대한 그 치안 예방 업무라든가 치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거의 핵심이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이런 그 여성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를 그 경찰과 같이 관하고 민하고 그 경찰하고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김포시에서 이런 그 중요한 시점에서 토론회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제 아동폭력은 별도로 지금 이원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 그 학대 전담 공무원도 별도로 이제 전담 팀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아동학대 APO가 지금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통합 대응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여성폭력 대응 체계하고는 지금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좀 특수하게 아동학대 그와 관련해서 쉼터가 없는 상태이고, 아부정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천시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아동학대와 같이 이런 그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 체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획일적인 표준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시군별로 지역 상황에 맞게
아동 폭력하고 같이 고민하는 모델도 있을 거고, 또는 기존의 민간의 여성 폭력이나 가정 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민간의 그냥 운동 그 여성 단체에서 훨씬 더 주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 온 그런 시군도 있고, 또는 여기 김포나 화성의 사례처럼 그 민간 단체보다는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이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통합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이거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면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시군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뭐 역량 강화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정책 개발, 통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김포시에 맞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광역 단위의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군에게 가장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우리 김포시와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사항이 왔는데 하나인데 우리 장진욱 과장님, 진혜경 과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민, 관, 경이 각각 어떤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지 각 기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과장님 먼저 주시겠어요? 예. 네, 복직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감이 됐던 거고, 그 이제 구축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관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그 다음에 또 APO 경찰관과 그 다음에 전문 상담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구성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뭐 민간에 둘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 둘 건지 경찰서에 내에 둘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좀 같이 관련되신 분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좀 도출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 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찰은 아무래도 신고가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즉시적인 대응하고 그리고 엄정한 수사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전문가께서 그런 피해 상담 그리고 위로 이런 지원을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걸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지자체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지원을 어떤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그 계획안을 갖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신 시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 거고요. 앞으로 질문 주신 내용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그 위기가정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분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장진욱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네. 김소리 소장님.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없다는
사실에 되게 놀랬고요. 그리고 또 놀란 건 사실은 저희 아까 하성 인구가 86만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김포는 40만 정도 말씀하셨어요. 네. 네, 50만. 네. 근데 상담소가 저희보다 많다. 라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많이 고생하실 것 같고요. 하성은 사실은 좀 특화된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가정폭력 내에 아동학대로 아동을 저희 쪽에 신고되는 사건에서 9세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9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개입은 사실은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을 알아야 되고 아동의 특성을 정말 속속들이 알아야지 그 아동한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성 같은 경우는 하성시 아동상담소라는 게 또 시에서 저희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갈래갈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향후에 좀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화자 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저는 아까 다 했는데 김포시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빨리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단단하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타 공공기관의 업무 협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추진 중이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같은 유기적 통합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도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 혹은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례, 서비스 연계와 복지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서울시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정 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보는 것이 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어둠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장진욱 과장님, 김소리 소장님, 유영숙 의원님, 조화자 원장님, 진혜경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한혜경 여성정책자문관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위기가정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가는 첫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답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 제시는 충분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 서울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장진욱 과장님께서도 공동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도 통합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화성시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도 김포형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유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제8회 김포시의회 주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